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님의 초격차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에 올랐었던 적이 좀 됐어요. 시간적으로 좀 됐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 전부터 괜찮다는 소문과 제 생각도 그랬지만 이건 꼭 사야 되라는 느낌에서 이제 사놓고 제가 막상 또 읽지는 않았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아무튼 읽지는 않게 됐었는데 마침내 그래서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역시나 살 때 그 기분처럼 사길 잘했구나, 읽길 잘했구나, 진짜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책이란 게 정말 좋은 게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님과 얘기를 나누듯 이분의 생각이 담긴 이런 것들을 제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책이 아니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만나기가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뵐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고, 마치 내가 권오현 그런 회장님의 생각과 일치시켜서 내가 권오현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을 넘어 세계를 놀라게 한 경영의 귀재라고 그 부제가 달려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권오현 회장님께서 삼성전자를 맡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두각을 드러내면서 세계 인류의 회사가 되는 그런 삼성전자를 만든 장본인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놀라운 지점들이 나옵니다. 왜 제가 놀랐었냐면, 첫 번째는 이분이 굉장히 뭔가 되게 소탈한 면이 있으시면서도 솔직하고 그런 면들을 너무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회장님이고 굉장히 뛰어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게 책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솔직한 면모들이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 소개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현재 2018년 현재 종합기술원 회장, 종합기술원은 이제 R&D 센터인데 권오현 회장님께서 이제 회장님으로, 삼성전자 회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내려오고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기술원, 아무래도 이제 기술 쪽에 공학 박사시다 보니까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시겠죠. 그래서 종합기술원 회장으로 계시고,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를 만들어낸 1등 공신이자 삼성전자 회장 자리까지 오른 신화적인 인물이다. 뭐 이걸로 이제 거의 그 설명은 거의 더 이상 필요 없겠죠. 세계 최초로 63메가 DRAM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이후 삼성전자가 걷게 되는 초격차 전략의 실질적 토대를 걷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경영을 맡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를 명실공히 우리나라 1등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든 그런 장본인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영자가 읽으셔도 정말 좋고 경영자로서의 필독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경영자가 아닌 일반 평사원 수준의 일반 직원들도 꼭 읽었으면 할 만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일해서 뭔가 회사원, 직장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CEO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사의 그런 흐름들, 조직의 어떤 변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낱낱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읽고 이해를 하면서 내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나는 어떻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어떤 식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내 미래를 설계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또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리더, 조직, 그리고 전략, 인재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장 리더에 보면 이제 저자인 권오현 회장님 자체가 이제 리더시죠.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서 리더란 어떠해야 하는지, 자신이 생각하는 리더에 대한 조건, 리더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잘 적어주셨고, 그리고 조직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대한 조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조직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소신, 그리고 원칙과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기업을 경영하면서 주변에 바뀌는 이런 기업의 생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달았던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고 있고, 그리고 그 조직의 삼성전자의 수장으로서 인재를 키우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쌓였던 경험들과 노하우들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 주셨습니다. 권호윤 회장님 같은 경우는 리더의 자질을 검증할 때 성장 과정에서 집안인에 화목했는지, 어떠한 환경에서 교육받았는지, 어떤 종류의 필요한 교육을 받았는가,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판단이나 선택을 자주 했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판단과 선택을 해도 용납되는 환경에서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나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서 조직 자체의 운명이 좀 조직이 좌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 교육받아왔고 어떤 식의 선택을 해왔고 어떤 식으로 이제 커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권호윤 회장님께서는 리더는 길게 보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가장 크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리더는 이제 보통 재임 기간 내에, 그러니까 내가 리더로, 내가 수장으로 있을 때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언가 이제 긴 호흡으로 한다기보단 짧은 호흡으로 무언가 좀 무리해서 무언가를 하기 마련인데, 권호윤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리더의 사명은 바로 미래를 리드하는 것,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표현하고 계세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내리는 거고, 가장에 대한 평가는 자녀들이 내리고, 마찬가지로 상사나 보스에 대한 평가는 이제 부하 직원들이 내리기 마련인데,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리더가 이제 평가를 받을 때 부하 직원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우리 조직이 이렇게 크고 우리 회사가 크게 된 것은 바로 그 리더 때문이었던 것 같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리더가 진짜 참 리더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권호윤 회장께서 이렇게 강조하시지만, 내 임기 내에 모든 걸 해치운다, 내 임기 내에 무언가 큰 성과를 만들어서 나를 부각시킨다라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고 어떤 것들을 이제 중단시키고 다시 새로 시작하고 하기보다는,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거면 과거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끝까지 계속 해나가야 되고, 안 되는 것들은 잘라내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권호윤 회장님께서는 더 좋은 경영, 더 잘 되는 경영을 하기 위해, 조직이 변화를 만들어 오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일의 목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해야 할 일의 목록,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지 않아야 될 목록들, not to do 리스트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불필요한 일을 해야 할 일의 목록에서 덜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나한테 생길 것이고, 불필요한 일들을 제거하게 되면 이제 내 시간을 더 잘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정통에 익숙한 후배 임원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임원을 시킬 때 회사가 원하는 것은 일하는 실력을 늘리라는 것이지 일하는 시간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다. 죽기 살기로 24시간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하 직원들을 자정까지 붙들어 놓고 일을 시키고 다음날 새벽에 회의를 수집하는 것은 임원에게 맡겨진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경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인 권호윤 회장님은 시간보다 실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일을 많이 하고 많이 시키고 긴 시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하면 뭔가 조직에 더 충성도가 있고 더 성과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양적인 것들로만 늘려서 해내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진짜 더 나은 단계로 넘어가려면 정말 초기적이고 아주 원초적으로 되게 기본적으로 이제 양을 늘리는 방법은 이제 정말 쉬운 방법이고, 정말 초격차로 격차를 완벽하게 이제 2등과 3등과의 격차를 완벽하게 벌어놓기 위해서는
양적으로만 늘려서 될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완벽하게 다른 식의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력을 늘려서 뭔가 일을 하고 업무를 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고 해야지 단순하게 시간의 양만 늘려서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다라고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특별히 어떤 종류의 책을 선호한다거나 한 방면에 대한 책을 집중적으로 읽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 이른바 잡독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통찰력을 주는 분야는 진화에 관한 책들입니다. 그렇다면 저 자신은 1년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을까 궁금했습니다. 비서의 도움을 받아서 계산해보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약 70에서 100권 정도 읽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정독을 한 것으로 기억되고 연휴나 출장 갈 때는 30여 권 정도의 책을 읽었다. 권은우 회장님의 독서 습관이나 독서 방식 그리고 독서 양적으로 어느 정도 책을 읽으시는지를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점은 거의 1년에 약 70에서 100권 정도를 읽으신다는데 정말 너무 바쁘실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CEO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최고 경영자도 세계적인 기업의 최고 경영자도 1년에 책을 100권 정도 읽습니다. 정말 반성되는 부분이죠. 과연 나는 책을 몇 권이나 읽는가. 우리가 질적으로 어떤 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면도 물론 있지만 양적인 부분도 정말 무시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는 책을 얼마나 읽는가를 한번 자문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과연 권은우 회장님보다 바빴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반성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뭔가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그런 관리자의 입장인 사람이 좀 더 이제 폐쇄적이 되고 좀 막 고인물처럼 그렇게 되는 면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런 면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취하는 방식은 제품 개발의 왕을 그 사일로에서 차출해 제조의 왕자리에 앉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개발을 많이 하던 그 관리자를 그러니까 왕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관리자급 사람을 그 분야에서 이제 차출해서 제조 쪽으로 그냥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게 정광석화처럼 인사발령을 내버립니다. 당연히 제품 개발의 왕은 당황하겠지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내가 제품은 정말 왕처럼 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나를 제조로 보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왕의 자리에 추대되었지만 그는 개발 부문에서만 왕이었을 뿐 제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새로 추대된 왕은 어쩔 수 없이 그 사일로에 속한 부하 직원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소통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되게 놀라운 정말 혁신적이라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조직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한 분야에 오래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바꿔버린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말한 대로 이제 제품 개발을 많이 하신 분을 갑자기 제조 쪽에 보내고 제조 쪽에 오래 계셨던 분을 제품 개발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영업 쪽에 오래 계셨던 분을 갑자기 인사총무팀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인사 쪽에 오래 계신 분을 갑자기 영업 쪽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교차 배치하면서 직무 로테이션을 통해서 뭔가 내가 모르는 분야에 갔으면서 윗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제 부하 직원들과 소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하 직원들이 더 실무적으로 일을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사결정을 내가 내리긴 해야 되는데 아는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부하 직원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소통이 벌어지게 되고 역시나 그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회사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더 나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은 이제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회사에서의 회의, 벌어지는 많은 회의들에 대한 부분인데 정말 많이 공감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회의 문화에서 특히 대기업의 회의 중 의사결정이 어떻게 내렸는지 한번 보세요. 벤처회사나 중소기업의 결정 과정은 잘 본인이 모르겠지만 삼성과 같은 기업에서 개최된 회의 시간을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한국 기업의 정서상 최고 경영자가 내린 결정을 회의에 참석한 직원이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회사를 그만둘 마음을 먹더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안 되고 짬밥도 안 되고 경력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일반 평사원이 CEO와 대비해서는요. 한국적 정서에서 조직의 장이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회의가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회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어차피 번복하지 못할 결정이라면 회의가 아니라 사내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뭔가 조직의 장이 함께하는 회의를 했을 때 조직의 장의 의견을 피력하면
그 순간 회의는 경직되고 브레인스토밍은 일어나지 않으면서 회의는 그냥 그대로 뭔가 조직의 장이 자신의 생각을 주입식으로 전파하는 것으로 하는 전파 방송으로 끝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의라는 건 모름지기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하면서 어떤 안건에 있어서 좋은 의견, 나쁜 의견들을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무언가 높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정말 해결이 돼야지만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권오현 회장님이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일단 탁자 자체도 딱딱한 사각 탁자면 만약에 조직의 장이 어디에 앉을지가 이제 위치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조차도 이제 경직성이 생겨버리니까 라운드 테이블, 원형 테이블에 둘러 앉아가지고 어떠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일단 시작하고 각 부서를 대표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너의 의견은 어떠하니, 너의 생각은 어떠하니를 일단 의견들을 다 들어본 다음에 당신은 그럼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 당신의 그 결정에 대한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일단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의견을 모으고 취합해서 본인의 생각을 같이 곁들여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내리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코 자신의 의견을 먼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 전 직장에 일할 때 상무님과 같이 회의를 하는 적이 꽤 제법 있었는데 정말 멋지게 느껴졌던 게 그분이 회의를 하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나는 지금 한마디도 안 할 거니까 너희들이 일단 얘기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얘기하는 걸 난 듣고만 있을 거고 내가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너희들 얘기 하나도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일단 가만히 있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쭉 얘기를 해봐. 그러고서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느낀 바를 또 얘기를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게 되게 인상이 너무 깊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회사에 오래 근무했고 내가 곧 회사의 중요한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뭔가 푸시해서 전파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꾹 참고 계속해서 들어주는 거죠. 밑에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지라도 그걸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들어주면서 서로 간의 의견 개진이 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뭔가 브레인스토밍의 그 과정 자체를 존중하는 거죠. 그런 회의 문화를 정말 존중하는 그 모습이 정말 되게 감명이 깊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 책의 제목이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초격차 전략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초격차는 단순히 시장의 파워나 상대적 순위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비교 불가능한 절대적 기술 우위와 끊임없는 혁신, 그에 걸맞은 구성원들의 격을 의미해야 한다. 경영 현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씩 실현시킨 초격차란 미래를 대비해서 기업의 모든 차원을 과감히 혁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초격차란 규모나 자본에 의해 실현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혁신을 향한 리더의 의지, 그리고 구성원의 주도적 실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한 실행에 옮겨서 자신만의 격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초격차 전략이라는 거는 내가 1등이라고 하다손 치더라도 2등과 3등의 그런 격차를 완전하게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벌려놔야지만 나의 앞으로의 생존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그런 생각 안에 반도체 시장에서 내가 완벽하게 최고가 되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류의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그 비유로도 나오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건조기 많이들 쓰시잖아요. 가전제품으로. 근데 건조기가 있던 삶과 없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많은 큰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조기가 없던 세상에서는, 건조기가 없던 시절에는 내가 빨래를 하고 나면 빨래를 이제 빨래대에 널어서 말리고 그걸 다시 차곡차곡 개서 그 빨래를 보관하는 그런 식의 형태가 되는데, 이 빨래를 널고 말리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번거롭거든요. 근데 건조기에 넣어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건조가 돼서 나오고, 게다가 또 먼지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만족하는데, 진정한 초격차가 되려면 완전한 개선이 아닌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정도로 뭔가 좀 하나 더 플러스 알파적으로 붙여갖고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류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만들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피처폰의 시대에서 아이폰이라는 건 정말 개혁에 가까운 것들이었잖아요. 그런 뭔가 그 핸드폰으로 인터넷이 되는 걸 넘어서 앱스토어를 통한 그 앱과 어플리케이션의 그런 조합으로 인해서 그 앱스토어 안에서의 그런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이루어지면서 무언가 그
개발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그런 뭔가 사상을 담은 어떠한 그 인간을 편리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윤추구를 하게 되면서 점점 경쟁이 일어나고 그걸 이제 누구나 다 쉽게 다운받아 내려 쓰면서 내 핸드폰에 설치해서 쓰게 되면서 다른 류의 핸드폰의 이제 기기로의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혁신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건조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건조해서 빨래가 나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려면 건조가 되는 그 빨래가 개어서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이제 개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격차가 되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부분 아이폰의 탄생이 가져다준 생각이라고 이 책의 이제 말미에 잠깐씩 이제 뭔가 에세이처럼 이제 적어놓으신 부분인데 굉장히 이제 감명 깊었던 부분이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권오현 사장님이 이제 처음 2004년에 취임을 했을 때 LSI라는 사업부를 책임지는 자료를 발령이 났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회사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 좀 판단했을 때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을 이제 없애고 남겨줘야 될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남겨서 계속해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들어간 것이 바로 모바일 디바이스에 들어갈 CPU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모바일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를 만드는 그 부분의 사업이 많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심으로 계속해서 많은 그 회사의 내부의 비난들을 딛고서도 계속해서 유지해 오다가 굉장히 이제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은 게 바로 아이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애플이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낼 그 아이폰에 삼성전자의 모바일 디바이스용 CPU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폰의 부품 제공자로서 삼성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굉장히 잘 팔리게 되면서 덩달아 이제 삼성전자의 이 권오현 회장님이 뚝심을 갖고 남들의 그 비난을 이제 다 딛고 이겨내면서 버텨왔던 모바일 디바이스용 CPU 이 사업부가 굉장히 날개를 단 듯이 굉장히 큰 공헌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수장으로서 아이폰의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처음 발표하는 그 프레젠테이션 역사적인 순간에 바로 앞에서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세요.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그 과정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제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폰을 발표하는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권오현 회장님이 느낀 것이 바로 내가 부족한 점이 있구나. 정말 나는 크게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역사적 현장에 참여해서 스티브 잡스가 발표하는 순간까지도 본인은 이렇게 삼성전자의 그런 그 모바일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를 개발하는 것까지만이 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미래적인 예상을 한 것이지, 이 스티브 잡스는 완전히 새로운 핸드폰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정말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본인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정말 너무 놀라우면서 탐복하면서 와, 정말 대단한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감동을 받는 것과 동시에 그럼 나는 뭐 했지? 나는 이런 삼성전자의 내가 수장으로서 나는 어떻게 이 정도의 수준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그런 본인의 고백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놀라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찌 보면 이제 되게 부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삼성전자의 그런 그 모바일 CPU를 통해서 애플에 기여하면서 본인 그 삼성전자도 굉장히 나은 상황을 맞았고 좋은 상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아이폰 같은 거를 내가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그 지점까지 생각을 갖고 가지 못했다는 거에 굉장히 좀 부족함을 느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본인의 자서전 같은 책에서 고백을 하시는 면이 굉장히 솔직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분이 권오현 회장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회장님께서 강연을 가셨는데, 어느 대학교에 강연을 가셨는데 대학생이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했다고 해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학생인데 앞으로 전자회사의 CEO, 그러니까 당신처럼 되고 싶다. 근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경영대학 가서 MBA를 전공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느냐라는 식의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신 것이죠. 좋은 계획인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혹시 집안에 대를 이어야 될 가업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일단 전자회사에 취직을 할 계획인가요? 일단은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학생은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바로 그 회사의 과장이나 부장으로 임명됩니까? 아니요. 신입사원으로 채용되겠죠. 바로 그 점입니다. 만약에 학생의 집안에 가업이 있어서 당장 부모의 대를 이어 경영을 해야 되면 MBA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 하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일단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 우선 특정 부서에 배치돼서 과장 또 부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해야 되는데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극대화하는 거지 MBA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날려주셨다는 거죠. 굉장히 좀 솔직하고 팩트 폭격이죠. 뭐 이렇게 MBA 가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뭉뚱그려 해주실 수도 있는데 정신 차려 임마. 너 MBA 하는 게 중요한 게 너 회사 운영하니? 너 물려받을 회사 있니? 회사 없지? 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입사원으로 빡세게 이제 굴려야 되는 거면 네 전공 지식을 무기로 갖고 나가는 게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MBA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직장인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일독을 꼭 권해드립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